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시장, 또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송 전 시장 측근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 문서를 전달했고, 이 내용은 범죄 첩보로 바뀌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이첩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출직 공무원 비위 첩보를 다룰 권한이 없는데도 공적 기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담당 경찰을 좌천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황 의원이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성실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이 사건 전에 한창 논란이 됐었죠. 이젠 시간이 오래돼서 어떤 사건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사건입니다. 수사를 했는데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무려 3년 10개월 걸렸습니다. 3년 10개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직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아직 물론 의혹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송철호 씨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하지만 이런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 1심입니다.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양측이 지금 재판 결과에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게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줄곧 관련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보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검찰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은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날조 때문에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8년 울산 선거 당시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일은 2017년 8월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의원이 2018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우면서 재선을 누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대표죠. 예? 주변 수사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변 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어허. 결정적으로 2018년 3월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 예?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 수사 논란이라는 불이 붙었는데요.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날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적 수사,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황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요.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새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울산지검은 이듬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 관련 수사 3건 가운데 2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어허. 이후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당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하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검찰이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예? 황 전 청장에게 넘겨서 하명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했고 이거를 황운하 울산청장한테 좀 수사 좀 해보시오. 이제 그게 이제 하명 수사거든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전 시장을 만난 뒤에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조금 취재를 해왔었었는데 그랬었죠.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명 수사라고 한다면은 청와대에서 수사를 지시했다 이제 이런 구조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이 그때 당시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황운하 그 울산 경찰청장을 만납니다. 2017년 9월이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에요. 어허.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쉬운 구조로 생각하면은 수사 청탁 받고 바로 울산 경찰청장이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야 된 그게 가장 단순한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청와대로 올라가서 어허. 청와대 첩보 형태로 해서 일선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없어졌지만은 그렇죠. 청와대 민정에서 일선 수사 기관으로 내려가는 첩보의 위력은 그야말로 그 진짜 하명 수사고. 그렇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청와대가 지시를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무게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직 그런 정부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 비위 사실도 이제 과거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소명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예. 측근비위라고 하지만은 공정위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런 사안인데 이거를 다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가공을 해서 그것도 민정에서 직접 내려보내면은 불법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우회적으로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그러면서 하명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제 공천을 받은 당일날 압수수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역전이 돼서 결국 김기현 당시 후보 당시 시장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사건입니다. 이긴 건 송철호 전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누가? 문재인 청와대 조직이. 아니, 송철호 후보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뭘 이렇게까지 나섰던 걸까요?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처지이지만 청와대에 뻔질나게 드나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드시 당선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운동원 등록을 했거든요. 저도 정말 울산에서 반상권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선만 시켜주신다면 뭐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또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 자, 그런데 이런 정황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비서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울산 경찰청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허. 물론 이 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받거나 물론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불소추권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당장 기소돼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굉장히 좀 친문 정치인이죠. 근데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팀의 역할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선의 첩보를 갖다가 이제 이 캠프 측에서 작성한 첩보를 지금 이제 그 행정관을 통해서 민정비서관실로 올립니다. 예.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를 바로 경찰에 내려보내면은 의심을 받으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예. 마치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보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로 인한 수혜자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 첩보를 내려보내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란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겠느냐? 당연히 뭐 그런 의심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자, 하명이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경찰이 김기현 시장, 당시 시장이었어요.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울산시장 후보가 되는 공천이 확정되는 그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압수수색.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기현 당시 후보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느닷없이 우리 시청을 들이닥쳤죠, 경찰이요. 그런 다음에 들이닥친 직후에 TV 카메라가 가서 생중계까지 했고요. 압수수색 장면을요. 그래서 전국에 막 실시간 뉴스로 막 압수수색 장면을 중계방송했죠. 자, 그렇다면 중계방송했잖아요. 생중계로. 뭐 김기현 대표 표현에 의하면 뭐 뉴스 중입니다만 어찌 됐든 뉴스에 이제 생중계로 일부가 나갔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김기현 후보 그리고 송철호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사람의 지지율은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당 공천이 확정된 날 2018년 3월 16일입니다. 예. 이날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청와대에 사전 보고까지가 됐죠. 이날을 기점으로 김기현과 송철호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40%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지지율이 두 달 뒤에 29.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반면 송철호 후보는 같은 기간 19.3%에서 41.6%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요. 예.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을 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게다가 수사와 기소하는데도요, 이 사건 그냥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를 했으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이 사건 수사 다 끝나고 나서 부임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총장하고 일선 수사팀은 이거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총장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뭐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예. 문제는 중간에서 부임한 이게 2020년 1월에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이 부임이 됐는데 이성윤 지검장만 이 사건을 갖다가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20년 1월에 29일인가 그때 기소가 20일인가 기소가 됐는데 예. 기소 전날 계속해서 수사팀이 지검장한테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결재를 올리는데 예. 도장을 안 찍어주고 한 3번인가. 그렇습니다. 3번인가 올라갔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냥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총장이 직접 수사팀하고 대검 지휘부 불러가지고 이거는 기소해라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제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 말고도 저렇게 이른바 그 정권 핵심부라든지 그런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기소 내지 수사를 뭉갰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본인이 기소가 돼서 물론 1심 무죄가 났지만은 예. 김학의 불법 출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외압 의혹으로 기소까지 됐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기소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수사팀도 인사 풍파를 겪었습니다.
아, 수사팀 자체가.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기소가 돼서 이제 기소가 되면은 기소한 검사들이 재판 들어가서 공소유지해야 되거든요. 공소해야 되죠. 예. 네, 추가 수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소유지하고 수사해야 되는 검사들을 전국 각지에 다 지방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판할 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직무대리 발령 별도로 받아서 와야 되고 서울까지 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정말 10시간씩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뭐 중앙지검에 지금 3차장 하고 있는 뭐 김태현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힘들게 공소유지를 했죠. 예, 결국 그렇게 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1심이에요.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 재판 결과 현재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 의원님? 예, 이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하명 수사발 이번 송철호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테러이죠. 좀 전에 봤듯이 이번 사건 그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선거이고 선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일 며칠부터는 어떤 공직자들이 어떤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도록 막을 그렇죠. 정도로 사전 선거 운동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사로 인해서 그것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정말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민주주의 테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에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민주당이 기소를 하면은 공천을 못 주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전 의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는데 또 공천을 줬어요. 당선이 또 돼요. 당선이 또 대전 됐죠. 중구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저런 어려운 어떤 수사를 하명을 했는데 수사를 잘 해냈다는 어떤 보원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의 취직을 태국 그 지점에 시켜준 대가로 결국 공천을 준 것과 똑같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번 사건이 이제 1심에서 결정이 되는데 철저하게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저 백은우 민정비서관 위에 바로 상급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짧게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고 울산시장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현역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출마 선언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압수수색이 탁 들어왔다. 어떠시겠습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점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출마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출마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날 뉴스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출마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떤 출마 뉴스가 아니라 압수수색 뉴스가 전국 생중계를 덮었다. 이거 시점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이죠. 예. 자,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 자체가 이제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 조직,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가장 최고의 권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국민의 투표권을 갖다가 예를 들면 훼손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심이긴 합니다만 매우 엄중하고 저희 정치권 또는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나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든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검찰의 예를 들면 어떤 조사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의 증거로 얘기된 게 어떤 예를 들면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민주당 측 관계자 증언인 거고 또 하나는 작성과 이첩 문제인데요.
그 첩보 보고서라고 얘기되고 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작성에서는 내용이 청와대 업무 범위 밖의 부분이다라는 것 같고, 일상적으로 이첩이라고 하는 어떻게 공식적인 어떤 라인이 있는데 왜 인편으로 줬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제대로 다툴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이미 지금 1심까지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인사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사건의 피해자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대표죠. 1심 판결에 이런 반응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배우 몸통을 찾아내어 발본색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저희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우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양은경 기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일단 입건돼서 조사까지 받았지만은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수석하고 그렇게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이제 이광철 전 비서관 3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연루가 됐냐면은 이 사건이 이제 크게 3덩어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하명 수사 그리고 청와대가 공약 개발을 해줬다라는 부분하고 또 청와대가 경쟁 후보 이제 당시 임동호 최고위원을 갖다가 매수해서 지금 송철호의 대항마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3부분인데 경선 과정에서 예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를 못하게 했다. 이 3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 수석하고 당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른바 그 송병기 수첩,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소돼서 실형 받았는데 송병기 부시장 그때 캠프의 핵심 인사였죠. 그 사람의 수첩에 뭐 이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이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인이 저희 항고를 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항고를 내서 지금 서울 고검에서 다시 수사할지 여부를 갖다가 지금 제일 텐데 아마도 이 3가지 중에서 어제 하명 수사 빼고 나머지는 일단 무죄가 낸 상황이라서 예. 다시 수사를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근데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뭐 있었었는데 막 울산시장 선거 뭐 있었었는데 3년 10개월 걸렸어요. 3년 10개월. 1심 나오는 데까지만.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울산시장 다 했고 이미 퇴임했고 또 한 사람은 4년 국회의원 임기 거의 다 채워갑니다. 중앙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선고 5년 지나 유죄 판결, 송철호, 황운하 임기 다 채워. 울산시장 선거가 있은 지 5년, 그리고 기소된 지 3년 10개월, 심리에만 꼬박 3년 넘게 걸린 겁니다. 이 사건, 법조 전문 기자니까 이것도 잠깐만 짚어가죠. 이 판사도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초기에 맡았던 게 이제 그 김미리 부장 판사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물론 그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초기에 재판 진행이 굉장히 잘못했던 게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있어요. 피고인하고 피고인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논의하는 이건 짧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갖다가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1년 3개월을 공판 준비기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정리만 1년을 넘게 지금 1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작부터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이 늦어지면 문제가 증인들이 기억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재판의 증언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들이 이제 첩보를 하달받았다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2년, 3년 지났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찰은 또 공소유지 차원에서 또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로 보강을 해야 되고 어허. 이러니까 물론 이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도 많고 덩어리가 크긴 합니다만 그런 이유로 굉장히 길어진 거죠. 예. 자, 정리해 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쪽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이 특히 이제 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다음에 또 좀 총선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그때 또 논란된 발언도 나왔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판이 오래 끌게 되면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원도 있지만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예규에서도 그 재판이 1심은 뭐 6개월 그리고 2심은 3개월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 가서도 3개월에서 1년이 맞춰라 이런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됐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비기일이 1년 3개월 보통 준비기일은 한번 그 공판에 앞서서 한 번 내지는 2번 이렇게 미팅을 하면 보통 다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예. 지연을 시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든 아니면 법원이 징계를 하든 반드시 이 문제도 짚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게는 이런 질문들이죠.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뭐 선거 과정에 타격이 좀 있을 건지 또 황운하 의원은 뭐 출판기념회까지 하는 거 보면 나는 무죄인데 내가 왜 출마 못하느냐 뭐 이런 입장도 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이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부에서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어허.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느리게 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혹으로 제기한다면 지금 재판 과정도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접근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또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꽤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법원의 일관된 좀 양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다른 사건도 게을다.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낙 심리도 많이 해야 되고 증인들도 많이 불러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 스스로가 어떤 판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예를 들면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주춤거림들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의 시간이 많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법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인들이 자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재판관들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의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 문제를 정권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예. 최근에 고발사주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예를 들면 유시민 이런 분들 갖다가 고발 사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수처가 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배우가 누가 있냐라는 논쟁이 가게 되면 재판 문제가 항상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로 파장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법원의 안정성이나 법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뭐 자꾸 이 짧게 할게요. 그 네. 재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재판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 자체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들어서 제가 조사를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아서 보니까 지금 민사 같은 경우는 68%, 형사가 65%, 그러니까 100일 걸릴 게 168일, 165일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다음 대법원장 반드시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은 혁신위원회가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딱 못 박은 이른바 데드라인입니다. 어떤 데드라인일까요? 지난주 혁신위가
총선 험지 출마라는 요구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누구는 버스 타고 92대 동원하고, 또 누구는 나는 친윤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나는 스타가 아니라고 하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니까 중진과 친윤계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결론은 일단 한 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송부를 하는 건 결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친윤, 험지 출마 등 요구, 이 국민의힘 혁신안 오늘 의결할 예정이다. 글쎄요, 오늘 의결될까요? 혁신안이? 김기현 대표는 계속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나에게도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뿐만 아니라 울산은 내 지역구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혁신위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문을 빨리 닫아야 돼요. 12월 24일이라고 했지만 조기 종료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일단 지금 뭐 혁신위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두문불출하고 한 며칠 안 보였어요. 인유한 위원장 나오는 것 자체도 오늘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혁신위가 일단 혁신안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를 이제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오늘 정식 의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의견 전날인 어제까지도 아까 보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김 대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이제 말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요구를 했고, 결국은 이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할 거다, 이런 전망에 지금 사실 무게가 쏠리고 있거든요. 어제 혁신위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혁신위 회의에서 희생 혁신안을 의결할 거다.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간다. 예. 이제는 패스를 해야지 뭐 단독 드리블 하기에는 이제 힘이 붙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만 이 희생 혁신안의 실명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혁신이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혁신위는 혁신안을 의결한 뒤에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딱 내놓고 자, 여기까지 뭐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혁신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유한 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부모 발언 때문에 물론 사과했어요.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기자들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 이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혁신위에는 출근은 하실까 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출근했습니다. 확인됐어요. 혁신이 열립니다. 아마 인유한 위원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전화 인터뷰가 있으면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내는 건 내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는 사실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라면 받아들일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렇다면 인유한 위원장 극약 처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뭐 아니지만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던진 여러 가지 안들을 당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이미 어느 정도 뭐 됐고, 이제 희생, 미래에 대한 어떤 청년 세대를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정당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시점은 언제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는 어차피 이제 시한이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톤을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관위 구성을 제가 볼 때는 좀 전후해서 받을 가능성이, 각각의 뭐 의원들이 좀 그 결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많다고 보고,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제 하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들도 다 그런 어떤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이 조기 해체는 조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가 예상보다 빨리 뭐 12월 중순이나 뭐 하순에 발족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예. 원래는 한 1월 정도로 하면은 혁신이가 자연스럽게 12월 말 하고 공관위가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공관위가 조금 더 빨리 있게 되면 혁신이는 조기 해체는 뭐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아이 지금 뭐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혁신이 일단 혁신이 얘기는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다 정리돼요라고 하셨는데 거기 맹점이 뭐냐면 공관위가 하는 거는 자의가 아니에요. 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관위에서 이제 여긴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타의예요. 지금 요구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희룡 장관이 희생한다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하태경 의원 물론 또 종로 출마한다니까 말들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누군가 나와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대하는 거고 공관위 가서 결정되는 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상 타의적이거든요.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공관위를 언급한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공관위가 결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가 이제 구성되기 전에 이런 어떤 혁신위가 던진 안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관위가 결정될 즈음에는 결단이 나올 것이다. 네. 필요한 건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혁신위가 이렇게 해서 힘 빠지고 일찍 문을 닫는다면 결국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권한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한테 그게 유리한 걸까요? 김기현 대표한테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외통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 구성하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혁신이가 얘기한 내용마다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낙동강 주변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험지 삼선 중진들의 출마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분들에 대해서도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좀 헌신해달라는 얘기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분이 누구냐면 당대표밖에 안 남으셨어요. 당대표가 첫 뚝을 열지 않으면 혁신위의 혁신안은 아예 예를 들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험지로 가겠다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하겠다거나 하는 형태를 통해서 혁신위의 혁신 방향에 물꼬를 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남에서의 혁신적 공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비워야 거길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영남에서 혁신 공천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국민의힘 출마자, 그다음에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 이준석 만약에 만들면 신당,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붙게 되면 영남 지역의 분열 양상들은 수도권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본인이 지금 외통수상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혁신위가 해체된다면 그 순간 김기현 대표 체제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에 인유한 위원장 만났을 때 논개가 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험지 출마해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불출마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인유한 위원장도 본인이 나는 총선에 뜻 없다. 나는 뭐 정치적 목적 없다. 뭐 이런 얘기라도 먼저 좀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인유한 위원장 사실 뭐 서대문인가요? 서울에 출마할 계획도 있었다는 게 뭐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이번 혁신위원장 맡기 이전부터도 뭐 이제 유진벨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의료 뭐 등등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번 혁신위원장으로서도 저는 저희 당에 굉장히 귀중한 어떤 자산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내용이라든지 당의 역할을 저는 해주면 좋겠다고 보고 예.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인요한 위원장이 가시는 곳은 아마 만약 출마를 한다면 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현 위원장 본인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직접 실현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요한 위원장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어디를 가든 경쟁력이 있다. 네. 자, 어찌됐든 어찌 보면 오늘이 인요한 위원장의 운명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날. 그날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혁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했겠죠?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요. 강서구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매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안 받을 수 없게 넘겨야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정말 해석 좀 해주시죠.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넘길 거다.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다 안 받아줬잖아요.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전혀 그거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윤 대통령을 주변에서부터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혁신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김기현 당대표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출혈이 있었습니까? 그럼 김기현 당대표부터 소위 험지에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가장 권력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혁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 아래 계신 분들이 내가 거기에 희생, 헌신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험지 간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대구 가신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좋은 데로 가시려고 한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이 볼 때 혁신위의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의 얘기가 그냥 그야말로 예를 들면 메아리로만 끝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다시 한번 또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겠죠. 대통령실이 공천 등 소위 정당 일에 개입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김기현 당대표가 용단을 내리셔야 돼요. 다른 길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험지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라고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원희룡 장관도 있고 또 하태경 의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을 떠나겠습니다. 이미 부산 떠나겠다고 예고했고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마포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태경의 선택은 험지가 아니라는 건 논란이 있어요. 험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종로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최재형 의원,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그리고 사실 0.5선이에요. 아직 4년도 국회의원 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 현역 의원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까?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본인은 했다고 했어요. 양해 구했다고. 그랬는데 막상 최재형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항의하거나 또는 말리거나 이런 발언을 안 한 것을 양해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양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역구에서는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뭐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죠. 그걸 뭐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워딩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전 불편하죠. 예. 제가 뭐 종로를 지켜야죠.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뭐 저 이상 종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내가 언제 종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난 종로에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최재형 의원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아 그래 젊은 의원이 그래도 오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둘이 아직 교통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같은 말과 같은 어떤 만남을 가져도 예, 그렇죠. 해석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이 여성도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또 착각에 또 빠지지 않습니까? 잘 해보세요라고 여성은 뭐 전혀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지만 일단 딱 오니까 야 내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만남을 가지고 그 해석을 양해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걸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되니까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잘했다고 통화도 하고 막 그랬는데 종로로 결정을 하시는 걸 보고 종로가 험지이냐를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이 아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뭐 지금 뭐 행정관 출신들 또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비서관 출신들 다음 총선에 뭐 생각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도 인사가 있어야 되고 장관도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변곡점이 될 전망이랍니다. 국민일보 8면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대대적 개편 있을 듯 용산 2기 체제 출범. 자, 내각은 아마 곧 있을 것 같고 12월 달에. 일단 대통령실이 먼저 바뀐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바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에 나서면서 뭐 사실상의 용산 2기 체제가 출범이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 개편을 오늘 단행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석 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가 되고 정책실장 신설도 검토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개각도 예상돼서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대폭 개편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실 고위 인사 가운데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2명뿐입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다음 달 4일부터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은 여권에 따르면 해외 순방과 엑스포 관련 업무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또 총선에 출마할 수석급 참모들이 대통령실을 미리 나와서 이제 선거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직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안보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는데 저기 보세요. 정책실장 하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생기는 겁니까, 양은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정책실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2년차 때 이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정책실이 보면은 밑에 들어가는 수석이 경제수석하고 사회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실, 비서실하고 안보실 체제에서는 경제사회수석도 다 김대기 실장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영역이 너무 넓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 관련성이 높은 두 영역을 띄어서 지금 이번 인사에도 남아있는 이관섭 그 정책기획수석이 이제 정책실장으로 가면서 그 밑에 이제 경제수석, 사회수석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다. 사실 뭐 이 정권에서 그동안 열심히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 실패했잖아요. 부산 엑스포. 그 책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1차에서 떨어지는데 그거를 막 될 것처럼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동훈, 이정재 두 동창생 관련 소식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동창 만나서 둘이 저녁 식사 한번 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이게 논란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값 누가 냈네요, 밥값.
자, 배우 이정재, 30년 친구 한동훈, 저녁 식사 했을 때 요즘에 친구들끼리 뭐 더치페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내가 낼게. 뭐 그랬어요. 근데 좀 비싼 거 먹긴 했나 봐요. 강남에서 좀 좋은 거 먹었나 봅니다. 그 밥값을 누가 냈지? 이게 문제가 된대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정재 씨에게 막말 비난을 퍼부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밥값 누가 냈는데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될 걸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장관이 만난 장소가 강남에 상당히 인기 있는 이제 그 고기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비싸긴 해요. 네, 어떤 비싸긴 코스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그 생갈비인데 그게 1인분에 12만 원이고요. 그보다 조금 싼 것도 뭐 1인분에 8만 원, 뭐 상당히 고가고 그날 두 사람이 만나서 먹은 밥값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냈느냐? 누가 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서 이제 야당 지지층 측에서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 이거는 법인카드 과다 사용이고 특활비 부당 사용이다. 특활비 안 그래도 논란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정재 씨가 내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아니 이정재하고 친구들끼리 뭐 누가 왜 김영란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무슨 김영란법이야 싶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지금 연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공직자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한테 3만 원 이상 밥을 얻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을까? 회사라도 하나 좀 가지고 있나? 이정재 씨가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뭐 대표로 맡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하다못해 법무부 홍보대사, 물론 이제 이정재 씨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급이 월드스타라서. 네, 오히려 고맙죠 법무부가 홍보대사 해주면.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밥값은 누가 냈는데 이거기를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밥값 누가 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요.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 식당을 예약한 것은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씨가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약은 이정재 씨가 했는데 밥값은 한 장관이 냈다고 합니다. 막 둘이 마지막에 싸웠나? 어떻게 냈대요? 한 장관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식사 당일에 한 장관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식사도 하기 전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카운터에 이렇게 맡기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해뒀고 또 식사 후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또 확인까지 하면서 가게를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한 장관이 공직자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김영란법을 두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고깃집 메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이다 보니까 이날 두 사람의 식사가 포장까지 합쳐서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포장까지 해서 30만 원이 넘었군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종이 가방 들고서 사진 찍나 했더니 아마 저게 이제 포장해서 가져갈 때 나올 때 그래서 누군가랑 마주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이 뭐 한두 번 밥 먹어봤겠습니까? 미리 가서 내 카드 딱 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 사람이 혹시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계산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 카드로 하라고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도 뭐 사실상 일종의 가짜 뉴스 설 뭐 이 정도는 되잖아요. 또 막 이렇게 되니까 또 한 번 휘말리게 되자 법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밥 얻어먹고 다니거나 아무 데서나 법카 긁는, 요거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법카 긁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당과 이렇게 건건이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법카 당당히 싸우겠다? 야, 요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요 대목입니다. 공개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면서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저 공개할게요.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화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결국 법화 얘기하면은 소고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 친구끼리 고등학교 동창끼리 소고기 먹은 것까지 이렇게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그 전에 말씀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시고 이랬는데 소고기를 드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88,000원, 12만 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정서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면서도 뭐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한 곳에서 근 1,000만 원짜리 소고기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 법무부 장관이시면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정치를 하시든지 아주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런 논란을 비판을 안 받으시려면 빨리 그만두셔라. 빨리 그만두시고 정치 선언을 나오셔가지고 정치하시면 뭐 소고기로 뭘 드시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좀 빨리 입장을 정하시는 게 국민들이 볼 때도 좀 깔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셨다. 사실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자기 신발 찾느라고 굉장히 계산하러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 들어갈 때 벌써 식당에 자기 카드를 맡기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습관 내지는 훈련이 안 되면은 이제 저런 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좀 느낀 거는 정말 그 좌파 진영의 철저한 어떤 내로남불이다. 뭐 진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법화 사건이 딱 오버랩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지금 안컷 발언으로 뭐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 세미나 할 때 이지성 작가라고 차유람 그 당구 선수의 유명한 그 남편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 당의 이미지가 좀 노땅 좀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여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여성 한다고 뭐 굉장히 완전히 융단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컷 발언이 나와도 지금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누구나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표현이 이번 사건에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시민단체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이런 인물로 선정을 했대요.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한동훈은 1등은 아니고 2등입니다. 1등은 이영애 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1호고 이번이 한 장관이 2호고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1호, 2호. 네, 지난달에 이제 1호로 이영애 씨가 선정이 됐는데 이영애 씨가 선정이 된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기념관에 지금 쾌척을 하니까 뭐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뭐 아이 돌잔치에도 갔었다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영애 씨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가짜 뉴스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점쳐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 단체가 또 가짜 뉴스와 싸우는 사람들로까지 또 선정을 해줬습니다. 선정 이유를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 기왕에도 뭐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뭐 검언유착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났고 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도 이제 지금 그 유시민 씨 상대로 소송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굴하지 않고 이제 당당히 맞선다. 그런 의미에서 2호 인사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 가짜 뉴스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 아직 정치 행보는 아닙니다. 뭐 총선에 출마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얘기 안 했으니까요. 아직은. 근데 저도 출마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인데요. 또 한 번 내년 총선,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동안과는 말이 조금 바뀌었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 개인의 명예 회복이라거나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권에 하는 각종 그 산무의 행태, 그다음에 민생 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자,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던 조국 전 장관. 그런 차원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물론 전문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보면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건지 뻔뻔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아직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남았다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또 이제 제대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법률 판단이 이제 다 이제 끝나니까 결국 이제 비법률적으로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저런 어떤 발언을 두고 개인의 어떤 욕심 내지는 개인의 어떤 그런 보복 차원에서 개인적 희망에서 이제 총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민주당 진영 전체적으로 결국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멘트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게 과연 총선에서 유리할 것인가? 저는 대부분의 내로남불과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오버랩됐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책 파는 거. 책 파는 거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신가요? 출판 기념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지금 재판 결과 나왔는데도 내년 총선 출마 불투명한데도 출판 기념회 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황운하 의원도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재판 나와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이제 1심 결과 나왔는데 그래도 내년에 출마를 전제로 출판 기념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값 그냥 정가대로만 다 받으셨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죠.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난 화요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죠. 그런데 이걸 또 철회하고 또 하루 만에 다시 제출했대요. 아니 뭘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또 제출하고 왜 그랬던 걸까? 이번에는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 내용이 이상했대요. 자, 조선일보 보시죠. 복붙하다 틀린 복붙이 뭐냐면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기. 왜 옛날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있잖아요. 그대로 잘라다가 그대로 붙여놓는 거. 이때 오타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갖다 붙여놓는 거를 복붙한다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이동관 탄핵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인데 저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뭘 위반했느냐? 좀 크게 만든 거 보시죠. 방통위원장 탄핵안이라고 저 위에 써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검찰청법 위반이랍니다. 아니 검찰청법을 위반했대요.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 이정민 기자. 네네. 다시 저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넣었다 맞습니다. 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더불어민주당이 29일인 어제 제출한 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에 다시 제출을 한 건데요.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고 탄핵소추안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에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본회의가 못 열리는 상황이 되자 하루 만에 긴급 철회했던 걸 감안하면 이제 탄핵안을 재발의도 아니고 재발의한 셈인데요. 민주당이 28일 고민정 의원 등 168명인 발의로 제출한 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 줄 주문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법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청법. 네,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하겠다고 한 거여서 일각에서는 검사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아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전 탄핵안을 잘못 복붙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까지 함께 추진을 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를 낸 것 같다. 이거는 마치 절도를 했는데 살인죄로 의율한다고 한 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지금 뭐 여러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에 이미 넘겨졌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 이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위증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바로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기간인 2021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도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결심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장동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했고 지난 대선에선 검은 돈과 유착됐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돈을 직접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죠. 전청조 씨에 대해서 검찰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로챈 돈을 봤더니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누구였느냐? 야,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었다고요? 네, 피해자 27명 중에 90% 이상이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SNS를 통해서 알게 됐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투자 강의를 이제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현혹을 시켰는데 투자 강의 빙자. 네, 그 피해자들 대부분 초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피해금이 1억이라고 하면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1억 그거 나중에 혹시 어디서 빌려서 투자했다면 매달 200만 원씩 원리금 내야 돼요. 와, 200. 자, 그런데 이 전 씨가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느냐 이걸 하나하나 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잠실에 있는 그 초고층 아파트, 뭐 시그 그거. 야,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딱 3개월 빌린 거라고요? 3개월? 그렇습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3,500만 원 월세의 이 초고층 아파트를 딱 3개월 임차했습니다. 왜 임차한 것으로 보이냐면요.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 또 실제로 피해자들을 이 집으로 초청을 해서 대단히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호텔 VIP 룸을 잡아서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람들에게 나는 호텔 기업 후계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수백만 원대 와인, 명품 선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와. 또 드러난 수법 중에 하나는 성별을 계속해서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남성들에게는 결혼을 원하는 20대의 부유한 여성이다라고 해서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고요. 또 여성에게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다니면서 남성이라고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참, 예, 뭐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런데 전청조가 왜 이렇게 막 아니 어떻게 속을까 했는데요. 지갑에서 딱 카드 꺼냈는데 그 막 가입비만 1,000만 원짜리 이런 카드를 딱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 야 진짜 돈 많겠구나. 아니 카드라는 게 아무나 못 만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카드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네, 카드 역시도 가짜였다는 사실인데요. 이 경호실장 A씨라는 공범으로 맡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블랙카드로 보이게 이게 랩핑을 해서 전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 금액 가운데는 이 블랙카드로 2억 원을 챙겼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이 랩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속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전 씨가 남현희 씨와 이제 쓴 카드 내역을 보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무려 강남의 모 백화점 등에서 1억 4천만 원이 결제된 사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결제는 돼요. 왜냐? 매핑이라는 거는 그 겉에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안에 있는 칩은 예를 들어서 다른 카드예요. 저 비싼 카드 아니고. 그러니까 결제는 되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카드 쓰는구나 라고 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참.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사찰 7장사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2014년에 세워진 사찰에 불이 났는데 승려 한 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스님,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은 종단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근 위원장이 거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했지만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했지만 금생에 성불한 사람 못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는 성불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자승 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일단 어떤 화재였습니까? 어제 저녁 6시 50분경에 있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7장사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불은 그 승려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요사체에서 났는데 여기서 승려 한 분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분이 이제 이 자승 스님이라고 밝혀진 상황인데요. 자승 스님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스님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이 요양병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종종 여기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어제도 낮 3시경에 이제 방문을 하셨다가 차담회도 하고 하루 묵고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요사체에 들렀다라고 하는데 요사체에 들어가신 지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불길이 이렇게 치솟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묵고 간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불이 나서 자, 입적한 자승 스님 어떤 삶을 걸어오셨습니까? 일단 54년도에 강원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이후에 1972년 출가해 해인사에서 입산했습니다. 이후 1986년도에는요.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을 맡으면서 종단 일을 시작했고 굉장히 큰 행정 업무를 다 주로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2009년도부터는 총무원장을 역임했고요. 조계종을 이끌어온 분인데 임기를 마친 후에도 종단 내에서는 물론 정치권 등 많은 인사와 교류를 하고 제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스님입니다. 예. 자, 갑자기 사찰에 불이 났고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입적을 하셨어요. 화재 현장 주변을 봤는데 혹시 이게 타살이냐 아니면 극단적 선택이냐? 일단 유서가 발견이 됩니다. 자승 스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었느냐? 부검을 하지 말라. 아니, 부검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네, 일단 인근에 이제 자승 스님이 타고 온 승용차가 있었고 승용차 안에 유서로 추정되는 2가지의 이제 문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필로 일단 7장사 주지 스님께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서 민폐가 많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하고요. 경찰들에게 쓴 문서도 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세상의 인연을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불교계 인사들이 이 유서의 어떤 필체가 본인께 맞는지를 이제 여쭤봐야 되잖아요. 일단 필적이 맞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유서가 진짜 이제 진위 여부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서는 발견이 됐어요. 근데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유서에 부검을 하지 말라. 이게 어떤 종교적인 철학이 있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부검을 왜 합니까?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화재가 나서 화재로 돌아가셨는지 질식사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것 때문에 숨졌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불이 난 건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화재 사건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유서에 부검하지 말라. 자승 스님의 물론 제가 한쪽으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계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입적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요. 조계종의 중흥 그리고 조계종의 미래에 대한 포부 굉장히 강력하게 밝히는 활동을 이어나갔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지난 10월 31일에는요. 동국대에서 중앙종의 의원 대부분을 소집한 가운데 우리가 10년 후를 대비해야 된다. 조계종이 현재 안주하면 장자종단이라는 위상조차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27년 개최할 예정인 세계 청년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를 예로 들면서 우리 불교도 세계 불교 청년대회 개최하면 좋겠다. 달라이라마 초청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종회에 전에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도 있어서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초저녁에 났어요. 그러니까 뭐 주무시다가 이렇게 화재를 대피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네, 경찰은 목격자 진술 그리고 현장 감식, CCTV 등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주변인들 진술이나 CCTV를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에서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 한 장의 얘기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진인가 함께 보시죠. 저 사진입니다. 지금 뭐예요? 그냥 같은 음식 주문한 남자 음식? 저기 그냥 칼국수처럼 보이는데 수제비인가? 지금 뭐예요, 저게? 칼제비 같은데요. 예. 딱 놓인 그 칼국수 두 그릇 사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저기 하나는 여자 거, 하나는 남자 거? 그런데 남자 거라고 돼 있는 부분은 좀 이게 양이 많은 편인데요. 이 글을 올린 여성분에 따르면 남성 손님들에 대해서는 칼국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본인한테만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적어주고? 예,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한테 혹시 제가 여자라서 지금 조금 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식당 측은 그렇다, 맞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호,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성 손님이 오면 조금 주고 남성 손님 오면 이른바 곱빼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준이 여성 손님한테 주는 게 기준인데 남자 손님한테는 더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남자 손님한테 주는 게 기준인데 여자 손님이니까 더 조금 주는 건지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식당에서는 맞다고 또 인정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필 되니까 부족하면 리필을 하라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양을 물어보든가 어찌됐든 같은 돈으로 음식의 양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동시간대 5명의 그 주문이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한 분이 더 와서 하나가 들어갔는데 혹시 모자라서 내 거를 적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예 예를 들면 양 적게 메뉴를 만들어서 금액을 달리하던가 그렇지, 가격을 달리 받던가. 네, 이 글쓴이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내가 갔는데 손 변호사님한테 조금 주면 여성이라로 그 가격은 똑같이 받고 기분 좋겠어요? 일단은 양 관련해서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많이 드시는 여성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남성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만약에 음식의 양을 달리할 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소비자가 남자 그릇은 음식이 많고 여자 그릇은 없네 라고 한다면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저희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